자, 안녕하세요. 지금 강의 시간이 돼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반 생산공정 1분반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 해주어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턴 프로젝트 조사한 것들 발표했었죠. 자, 오늘하고 다음 시간 강의는 이제 폴리머 가공 10장의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내용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아주 좋은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면은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또 그 그림 위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강의 속도를 조금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하나를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 이런 거는 좀 강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좀 추가해서 오늘 강의 내용에 추가해서 먼저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강의할 내용부터 먼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보완 내지는 추가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금 슬라이드 다 보이죠? 목소리는 어떤가요? 다 괜찮은가요? 제가 지금 모니터를 오케이. 모니터를 제 스마트폰으로만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어폰으로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상태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리머 가공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폴리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플라스틱의 구조나 그로 인한 특성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토픽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인공지능과 생산 공정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혹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생산 공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사례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인데 우리가 그 판재 성형 가공에서 딥 드로잉 배웠잖아요. 딥 드로잉 처음에 그 타원형 블랭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이를 깊고 그 다음에 펀치 밑면적을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6공정으로 쭉 컵을 사각 컵을 성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일정한 길이로 맞춰서 잘라내면 그게 요 지금 요 그림에 보이죠? 오른쪽 사진들 2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배터리 케이스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국내에 상신 EDP라고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삼성 계열에서 생산을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뭐 전기자동차 배터리, 뭐 어떤 배터리가 됐든 간에 배터리 그러면 일단 배터리 신뢰성하고 연관해가지고 일단 생각나는 뭐랄까 배터리는 반드시 좀 이래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설계 요구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죠. 배터리는 실제 사용할 때 이래야 된다. 뭐가 있죠? 발열이 덜해야 된다. 그렇죠. 또 나가서 충격을 받아 바로 터지면 안 되죠. 터지면 안 돼요. 지금 터져서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그죠? 왜 이게 폭발을 잘할 수밖에 없냐면 배터리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자동차가 오래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에너지를 많이 넣어놔야 돼요. 배터리 같은 부피에 동일한 부피나 무게에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그 배터리 케이스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천천히 방전하면서 이제 그 자동차로 전기 자동차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 발열 그리고 그 이후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산 공정을 공부를 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자, 아래 딥드로잉 공정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다단 공정이죠. 재드로잉을 6번이나 하는 그런 딥드로잉 공정을 배웠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점에 한번 우리가 착안을 하면 이 배터리가 딥드로잉 공정을 마친 후에 설계 요구 조건이 딥드로잉 후에 제품이 어때야 좀 우리가 신뢰성이 높겠다. 아까 얘기한 폭발을 잘 안 하겠다.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생산 공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한번 연관해서 한번 누가 한번 답을 해볼까요? 자, 딥드로잉 6공정으로 만든 후에 이 제품이 배터리 케이스 제품이 어떻게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잘 안 터지겠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요? 변형을 잘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복 능력이 높아야 합니다.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내부에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항복 능력이 높으면 변형을 잘 안 하겠지만 그러자면은 그 이전에 딥드로잉이 잘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힘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니까 성형하는 데 자체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티타늄 합금으로 배터리 만들어도 되죠. 티타늄 합금을 딥드로잉해서 그러니까 티타늄 합금이 이제 인장 강도, 항복 강도가 높은 재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 종료를 하면서 우리가 1장에서도 사실은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쭉그 2장부터 10장 혹은 혹시 시간이 되면 12장 조금 얘기하겠지만 쭉 그 생산 공정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1장에서의 내용을 16장에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게 돼요. 자,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가가 비싸면 이 제품을 개발해도 대량 생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야 품질도 높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항복 능력이 높은 재료를 고르면 괜찮은데 그러면 원가가 높아지니까 티타늄 합금하고 알루미늄 합금을 쓴다. 그러면 알루미늄 합금이 훨씬 가격이 싸죠. 티타늄 합금 가격 비싸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탄소강, 강철 철판으로 배터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철판은 부식해요. 그죠? 이 배터리 케이스 내부에는 전해액이 들어가는데 뭐 철판은 완전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밥이라고 할까? 부식 화학 약품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인리스 강판이 또 있어요. 스테인리스 강판 바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아요. 가격이 비싸지는 않지만 성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딥드로잉 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항복 능력이 높고 인장 강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형이 잘 되고 부식에도 강한 알루미늄 3000 계열 합금으로 이렇게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요번에 이제 과제 제안서를 내서 과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겸사겸사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이 예제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죠. 자, 항복 능력이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항복력은 뭐 균일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딥드로잉을 했다. 뭐 재료가 이제 확정이 됐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료가 선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설계 요구 조건을 좀 만족을 해야 될까요? 항복력은 뭐 높다고 칩시다. 충분히. 딥드로잉 시에 구멍이 안 나도록 높이를 잘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멍이 안 나도록 상당히 근접한 대답이죠. 일단 딥드로잉 시에 구멍이 나면 그 한계 드로잉비 지나서 구멍이 나버리면 이거는 일단 제품의 결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후속 공정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거의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멍은 안 났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얇아져 있으면 어떨까요? 두께가 얇아져 있다. 딥드로잉 했는데 두께가 얇아져 있다. 그러면 내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자, 그 부분부터 파단이 되겠죠. 맞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디서 또 잠깐 배웠냐면 판재 성형 가공에서 성형 한계도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파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두께가 일정한 균질한 판재를 한계 돔 높이 시험을 해서 밀어 올렸을 때 언제 파단이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특정 부위의 두께가 얇아져 있다 이미 그러면은 그곳에서 곧바로 네킹이 일어나고 파단이 되기 쉽겠죠. 그렇다면은 이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두께 편차를 줄일 건가 딥드로잉을 하고 나서 두께 편차를 줄일 건가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딥드로잉 공정 설계를 해서 블랭크 설계도 하고 공정 설계를 해서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께를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요 윗부분하고 그다음에 요 아랫부분 펀치 밑부분 펀치 윗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항상 펀치 윗부분의 두께가 두꺼워요. 왜 펀치 윗부분의 두께가 두꺼운지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이 안 나면 우리 교재 살펴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두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어닝이라고 하는 공정을 추가를 해요. 우리가 강의 중에는 아이어닝 공정은 직접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서치를 해보거나 아니면 우리 교재 서치를 해보면 아이어닝 공정이 나와 있어요. 한번 누가 찾아서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채팅창에 아이어닝 공정이 뭔가. 자, 아이어닝 공정은 딥드로잉 하면은 일단 컵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어닝 공정은 뭘까? 구글 서치를 해도 좋고 우리 교재를 찾아도 좋아요. 교재에도 아이어닝 뒤에 색인을 찾아보면 아이어닝 공정이 있어요. 어떤 공정이에요? 아이어닝 공정. 아직 못 찾았나요? 용기 직경은 고정된 채 벽 두께만 가면서 길이가 길어지는 공정입니다. 그렇죠. 컵 모양을 만든 다음에 딥드로잉 하고 난 다음에 컵의 벽면을 조절하는 공정이에요. 벽면을 보통 이제 더 두껍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얇고 균일하게 벽면을 다듬는 공정이죠. 일정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딥드로잉 공정에서 아까 펀치의 그 밑면보다 펀치의 밑면은 두께가 얇고 펀치 윗면은 두께가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면 쪽은 벽 두께가 얇고 윗면 쪽은 벽 두께가 두껍다고 했으니까 두꺼운 쪽을 조금 다리미질 하듯이 얇게 다려주는 게 아이어닝 공정이에요. 다이하고 펀치 사이에 그 간격을 좁히면은 얇아질 수밖에 없죠. 그 사이를 통과하려면. 그렇게 해서 두께 편차를 줄여줘요. 그런데 이제 다 아이어닝 공정까지 끝나서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었다. 자, 품질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두께를 재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잴까요? 두께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하면 배터리 케이스의 두께를 잴 수 있을까요? 최적 일정을 이용합니다. 최적 일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두께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접 그 마이크로미터로 두께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 배터리 케이스 모양 봐서 알겠지만 바깥쪽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안쪽에서는 마이크로미터의 다른 쪽 단자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쓸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음파 두께 측정기는 두께가 얇은 박판에서는 해상도가 좀 낮아요. 해상도가 좀 낮아요. 여기서는 좀 비교적 정밀한 두께를 좀 측정하고 싶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 외에 두께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죠. 엑스레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좀 비싼 측정 방법이에요. 그죠? 설치하고 뭐 기계 개발하고 장비 개발하고 배터리 케이스에 맞도록 개발하고 이러면 좀 비싸고 그다음에 현장에 설치하기가 좀 쉽지 않고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인공지능하고 한번 연계시켜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이 3학년이죠. 기계공학 전공하면서 3학년까지 배우는 상당히 많은 내용은 대부분 이런 모델식을 배워요. 모델식. 다른 사람은 그냥 수식. 뭐 공식, 수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를 꾸준히 모델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델이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다. 그래서 맥스웰의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 후반부에 점탄성 변형 거동 얘기하면서 맥스웰 타입의 점탄성 변형 거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 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 탄성 모델식은 탄성 어떤 봉의 스프링 상수를 K라고 하면 그 탄성 계수하고 그다음 단면적 길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했을 때 일반 탄성 변형 할 때는 어, 지금 제가 필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K에다가 A, E 나누기 L 대입하면 L은 약분이 되고 F 나누기 A가 시그마가 돼서 이거는 시그마 나누기 E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전편성 변형 거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개입이 돼서 시간에 따라서 변형량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점성 거동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어지는 변형, 시간에 따라서 늘어지는 변형 이런 게 점성 거동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인데 그 중에 맥스웰 모델이다 이런 얘기죠. 자, 모델이라고 뒤에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를 전제하는 거냐면 다른 모델도 있을 수 있다예요. 그죠? 다른 모델도 있을 수 있다. 자, 우리가 항복 조건을 나타내는 모델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고체역학에서 공부를 했었고 생산공정비 2장에서 다시 한번 리콜해서 요약했던 항복 조건 두 가지 모델이 각각 뭐였냐면 포미세스 항복 조건 모델하고 트레스카 항복 조건 모델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금속 재료에 대해서 항복 조건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모델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 형편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수식 위주로 혹은 모델식 위주로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식은 K나 에타 이 점도 혹은 K 스프링 상수 여기다가 재료 상수 값 대입하고 그다음에 시간 대입하고 작용 하중 대입하고 그다음에 길이 대입하면은 입실론이 딱 계산돼서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시간 제로일 때는 입실론이 F 나누기 KL이 될 텐데 시간 1초 지난 다음에는 여기다 1초 대입하면은 입실론이 얼마인가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시간에 비례해서 지금 점점 입실론이 커지게 되는데 다른 모든 게 상수라면 그죠? 물론 이제 길이 L도 점점 더 길어지겠죠. 자, 이런 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받았고 우리가 교육을 했던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겪고 있는 문제는 두께는 어떻게 측정할까? 그 두께 측정하는데 갑자기 또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를 이제 제가 이제 이 과제를 풀면서
그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내압을 가해서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 두께에 따라서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좀 틀리겠죠. 그 Z 방향 위로 어, 솟아오르는 그 변이를 W라고 하면은 요거는 두께에 비례하는데 그 두께 대략 탄성 변형하는 동안에는 두께 상승에 비례 탄성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높이를 보고 두께가 얼마구나 이렇게 이제 피제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솟아오르는 어, 두께 보고 맞아요. 솟아오르는 변이 보고 두께 얼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께가 분포를 가진다 이거예요. 분포, 두께 분포. 자, 위 문제에서도 모델식의 문제에서도 만약에 분포를 한번 구해봐라. 그 모델식은 대부분 굉장히 단순한 경우, 1차원의 단순한 경우에 보통 모델식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X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잡아 늘렸을 때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모델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 각각 성질이 뭐 K나 에타 이런 성질이 막 다른데 변형 분포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자, 지금 배터리 케이스 사례처럼 두께가 만약에 여기저기 다 다르다면 그 두께는 어떻게 구할 건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모델식이나 혹은 클로스드 폼으로 딱 어널리틱하게 잘 안 떨어져요. 어널리틱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 F로 쓰니까 두께를 나타내는 함수 F라고 합시다. 자, 압력을 가했을 때 두께를 거꾸로 역으로 추산하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으면 그냥 X 위치, Y 위치에 딱딱 대입해가지고 두께 얼마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경우 너무나 복잡해서 식 하나로는 표현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 수십 개의 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식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 그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문제가 대부분 이런 문제죠. 식으로 잘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답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탄성 해석을 두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탄성 해석을 해서 W 분포를 구해요. 그 다음에 두께가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진 몇 가지 케이스를 탄성 변형 해석을 해서 또 저장을 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주로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머신러닝을 우리 그 공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물론 공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굉장히 많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죠. 여러 개 지점, 예를 들어 100개의 점의 두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르쳐주는 학습 자료는 처음에 두께가 0.5mm로 전체가 균일했을 때는 W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어, 입구부는 0.55mm고 그다음에 저 펀치 바닥부는 0.45mm로 선형적으로 분포했을 때는 W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분포 생각할 수 있는 분포 여러 개 생각해요. 그래서 한 50가지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일일이 탄성 변형 해석을 해서 탄성 변형 해석은 쉬워요. 유한 요소 해석하면은 굉장히 쉽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한 50가지 정도의 두께 분포에 대해서 50가지 정도의 답, 그러니까 W라고 하는 답. 뭐 W 해도 좋고 각 점에서 100개의 지점에서의 변형률 분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필터를 만들어내면 필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제 답으로 변해 나가는 과정에 변환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필터예요. 근데 이 필터를 막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이 필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그 AI 그걸 뭐라 그러죠? AI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요 특수한 문제에 한해서 두께 분포를 구하는 문제에 한해서
압력을 가해서 배틀 케이스 표면에 계산되는 변형률 분포를 구해서 문제는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특정 두께 분포죠. 조건이 두께 분포죠. 조건이. 그래서 네. 다시 할게요. 문제는 답이 두께 분포고 문제가 변형률입니다. 혹은 W 분포. 100개의 점에서 변형률 혹은 100개의 점에서 W, 그러니까 Z방향 변이 분포를 문제를 주면 두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필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학습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두께 분포 0.5mm를 일정했을 때의 변형률과 그다음에 선형적으로 쭉 분포했을 때 또 변형률과 이런 걸 한 50개 정도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필터의 성분들을 결정을 해 나가면 이 필터들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점점 그 일종의 배열, 어레이의 성분 값을 이제 결정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레이 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들어오는 측정을 했는데 표면에서 봤을 때 변이가 이만큼 측정이 됐다. 그랬을 때 이때 배터리 케이스의 두께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두께 분포 얼마다라고 필터로 계속 곱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을 주로 이제 곱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두께 분포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대략 우리가 주었던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두께 분포가 일정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선형적인 분포,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비선형적인 분포도 있겠죠. 그 범위 안에 대략 포함이 되면 제대로 이제 두께 분포를 대답을 해주겠지만,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시계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문제죠, 그죠? 클로스드 폼으로 딱 표현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이렇게 필터를 개발하면 답은 준다 이거예요. 그 답이 이제 얼마나 정확할 거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야 사실. 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는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통 3학년이니까 4학년 고급 과목 이런 데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그 문제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식으로 딱 정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지금 배터리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는데 펀치와 다이의 형상 외에 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오늘 날씨 같은 습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델식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심지어 펀치와 다이의 모양이 주어져도 그걸 식으로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두께 분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내기 힘들죠. 이럴 때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두께 분포를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사례인데 간단하면서도 아주 스페셜한 사례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계공학 전공으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최소한 한 20, 30%는 인공지능 활용하는 쪽으로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델식이 확정된 경우를 우리가 지금 역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메케닉스에도 뭐 고체역학에도 그렇고 유체역학에도 그렇고 열 전달에도 그렇고 대부분 모델식이 제시가 되고 그 모델식이 어떻게 유도됐는가 그러면서 이제 메케닉스를 많이 배웠는데 자 정작 물어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 거는 모델식을 사용한 답도 있지만 이 모델식 외의 변수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실제 공학에서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문제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인공지능, 이 필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앞으로는 교육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요건 아주 극단적인 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연구가 주로 지금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의 문제, 측정의 문제 이런 것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설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오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폴리머라고 하는 주제하고는 살짝 어긋나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 발표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생산 공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거를 조금 보완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래 강의 진도 내용으로 돌아와서 플라스틱 특성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죠. 간단히 얘기했는데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비강도가 높아요. 비강도는 강도 나누기 밀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설계 다양성이 있고 가공용이에요. 설계 다양성은 복잡한 모양 설계해줘도 잘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성형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색상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 금속 재료와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 참조를 합니다. 자, 폴리머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은 뭐 극히 폴리머의 상당히 일부만을 이 표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름들이 이제 그 폴리머 재료의 단량체로서의 이름, 예를 들어서 요 중간 밑에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그러면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모노머들이 여러 개 모여서 폴리라는 뜻은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볼 텐데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단량체가 폴리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폴리머, 즉 그런 플라스틱에 대해서 뭐 강도, 스트렝스는 55에서 70 메가파스칼, 인장 강도죠 UTS는. 강성은 탄성 계수는 2.5에서 3 기가파스칼.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인장 강도는 한 알루미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성, 탄성 계수는 알루미늄의 한 20분의 1 정도 되죠. 알루미늄 한 70기가파스칼.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폴리머 재료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기준으로 하면 알루미늄 70기가파스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70 나누기 3 하면 20 한 3 정도 되나요? 그죠? 한 20 플러스 20 내지 30 분의 1이고, 그다음에 강도는 비교적 또 그걸 비해서 폴리카보네이트는 높은 편이네요. 알루미늄은 한 대략 한 100메가파스칼에서 아주 높은 초고강도 알루미늄이 한 500메가파스칼 정도 하죠. 자, 이 플라스틱의 구조는 이렇게 보면은 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은 1학년 때 화학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거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 시점에서 동영상을 하나 딱 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쉽게 잘 설명된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소리도 잘 들리죠? 처음에는 좀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그림 위주로 애니메이션 위주로 아주 너무 쉽게 잘 설명이 됐어요.
자, 모노머는 우리말로 단량체예요. 단량체. 자, 팔이 두 개인데, 자, 손잡자고 하죠. 그럼 한쪽 손을 잡으면 한쪽 손을 놔야 되니까 계속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손을 뻗쳐서 계속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줄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에요. 중합 반응. 자, 이제 화학식이 보이죠. 중합 반응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제 전 사실 같은 긴 사실 분자들이 자, 모노모, 비닐,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테플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스타일렌, 뭐 스티로폼도 만들죠. PMMA, 메틸 메타필레이트, PMMA, 그다음 비닐 아세테이트, PVA,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잘 만들었죠, 동영상을. 자, 다시 이제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좀 제가 중간에 설명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썼네요. 자, 지금 방금 동영상 봤잖아요. 보니까 이제 뭐 금방 이해되죠. 그죠? 비닐 클로라이드 여러 개 모여서 폴리 자만 앞에 붙이면 PVC. 폴리의 P자, 비닐의 V자, 클로라이드의 C자, PVC.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PE. 그래서 이제 폴리머가 됐는데 분자량이 클수록 강도나 강성이 좀 높아지죠. 여기 점도하고 강도가 나와 있는데 강성도 좀 높아져요. 분자량이 높아지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된 폴리머만 봤었는데 이렇게 한 줄로 된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옆에서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지가 나오는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렇게 크로스링크, 다리 결합 혹은 완전히 3차원 망상 구조, 네트워크 구조, 3차원 구조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 구조 여하에 따라서 폴리머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지가 나오기 전에는 온도를 살짝 올리면 어떤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냐면 이게 지금 TG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리전이 온도, 가로축이 이제 그 온도를 점점점 증가시켰을 때 얘기고 세로축은 탄성계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온에서는 탄성계수가 높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딱딱하다. 유리성이다. 유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이상 딱딱하면 유리가 상당히 탄성계수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너무 힘을 가하면 좀 깨지는 성질이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탄성계수가 조금 낮으면은 약간 눅눅하다 그러나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눅눅하다. 이런 걸 가죽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보다도 탄성계수가 더 낮은 또 플라스틱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고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낮으면 아예 이거는 그냥 흐물흐물한 거죠. 비스커스, 점성 유체와 같다. 아주 이제 탄성계수가 낮은 거죠. 상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탄성계수, 아까 보면은 표에 보면은 플라스틱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폴리머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탄성계수 갖는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리상 상온에서는 유리상인 플라스틱에 한해서 온도를 가열하기 시작하면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TG 그걸 우리가 유리전이 온도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이 딱딱하던 성질이 없어지고 흐물흐물해지는 성질로 바뀌어요. 급격히. 그러면서 계속 온도를 올리면 나중에는 막 눅눅해지고 그러다가 점점 막 액체처럼 점성유체처럼 녹은 것처럼 이렇게 돼서 TM 용융점이라고 해요. 용융점에서는 플라스틱이 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융해 온도.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들이 대표적으로 전부 비정질 구조예요. 아모르포스 머티리얼, 아모르포스 스트럭처. 그러니까는 결정 조직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결정 조직이라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는데 이 결정 그러니까 들어봤던 얘기 같죠, 그죠? 금속 재료는 다 대부분 결정 구조예요. 결정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결정 구조예요? 특히 금속 재료는 그 내부에 금속 원자들을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요? 채팅창을 이용해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그 마이크 이용해서 대답해도 좋아요. 금속 재료는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그렇죠. 규칙적으로 이런 걸 격자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격자 구조, 패턴, 그리드 패턴.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패턴이 반복적으로 계속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본 거는 전부 다 육면체로 다 표현했었잖아요. 그 표현하기 좀 편리하니까 육면체로 표현했는데 사실 육각형 모양도 있었고 하여간 제한된 한정된 공간 안에 빽빽하게 금속 원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열을 하려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요. 그런 규칙적으로 배열된 한 단위를 우리가 단위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단위포가 만들어진 모양을 격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격자. 자, 그런데 지금 이 플라스틱 폴리머는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면 마치 국수 면발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길이는 좀 긴 그런 분자들이 막 이리저리 뒤섞여 뒤 엉켜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규칙이 없어요. 뒤 엉켜 있는데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런 결정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비정질 구조다. 아모르포스 스트럭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왼쪽 그래프는 폴리머가 그냥 이렇게 결합이 폴리머의 구조가 이렇게 일자 선형 구조일 때는 왼쪽 그림과 같은데 옆에 가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따로 그 유리전이 온도를 보이지 않아요. 자, 가지가 없는 폴리머하고 가지가 있는 폴리머는 어떤 점이 틀릴까? 열을 가했을 때 지금 이 가로축의 온도가 올라갈 때잖아요. 열을 가할 때 가지가 있는 폴리머하고 없는 폴리머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자, 탄성계수가 낮아진다, 흐물흐물해진다, 변형하기가 쉬워진다. 이건 뭐냐면 긴 사슬 분자끼리 서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어떤 차이를 볼까요? 미끄러질 때. 가지가 없으면 잘 미끄러지겠죠.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막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변형, 쉽게 눅눅해지고 쉽게 변형이 되는데 가지가 있는 애들은 온도를 올려도 웬만하면 서로 저항을 해가지고 가지가 걸리니까 변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극단적으로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눅눅해지지 않는 플라스틱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온도를 조금만 올리면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 플라스틱을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자,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가지가 주로 없는 플라스틱이에요.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들이 옆에 있는 긴사슬 분자하고까지 연결이 돼서 다리 결합을 해버린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서 탄소계수가 높은 플라스틱을 열경화성 플라스틱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죠?
다음 슬라이드.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뭡니까? 열 가소성 플라스틱. 그 경우에 따라서 가끔 이제 어, 크로스 링킹 다리 결합되는 그 구조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열 가소성을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잘 온도에 민감하고 변형을 잘하면 열 가소성을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이제 나노 기술 중에 극히 일부 나노 기술 중에 일부는 이런 그 나노 컴포짓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아주 크기가 작은 입자를 플라스틱에 뒤섞여서 플라스틱은 어차피 긴사슬 분자니까 그 사이에 섞어서 플라스틱의 성질을 비약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데 이제 나노 파티클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노 기술 중에 하나로 자, 긴사슬 분자들이 규칙 없이 막 뒤엉켜 있으면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는 뭘 해야 되죠? 침대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불을 반듯하게 펴거나 아니면 이불을 반듯하게 개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뒤엉켜 놓고 나오는 사람 가끔 있죠. 그러면 부피가 어때요? 반드시 그 정리한 거에 비해서 뒤엉켜 놓은 사람은 이불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뒤엉켜 놓은 쪽이 커요? 아니면 반듯하게 정돈해 놓은 쪽이 커요? 부피가. 뒤엉키면 반드시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왜 커졌어요? 그 사이에 공간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사이에 공간이 많으면 빈틈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데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작은 필터로 활용을 해서 나노 입자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필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물리적인 필터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는 그 배열로서 숫자들의 집합으로 필터를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필터 얘기하는 거죠. 의미가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의 그 성질 중에 그 중에서 특히 가지가 없는 플라스틱의 성질 중에 보통은 이제 무정형, 비정질 구조이긴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결정형 어, 결정을 만드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부적으로 압력이 높게 가해지면 이렇게 마치 이불 개 있듯이 이불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결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그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양. 이거는 이제 무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체 부피 중에 결정 영역으로 만들어져서 그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피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결정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95%, 저밀도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91%. 그러면은 밀도는 당연히 결정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빈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뭐 강도나 탄성 계수도 마찬가지겠죠. 유리전이온도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보통은 유리전이온도를 전후로 비체적이 갑자기 바뀌어요. 비체적이 바뀐다. 비체적이 커지겠죠. 그죠? 비체적이 커진다 하는 의미는 뭘까요? 빈 부분이 갑자기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긴사슬 분자들이 꾸불꾸불했던 놈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원래 각도로 만약 직선이었으면 직선 각도로 돌아가고 싶은데 뒤엉켜 있죠. 근데 온도를 가하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펴지려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으니까 갑자기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가 정도 그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지점 그거를 정확하게 유리전이 온도라고 얘기해요. 자, 유리전이 온도를 보면 예를 들면 나일론 66 57도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마이너스 110도예요. 또 마이너스 테플론 마이너스 90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온에서는 상온 혹은 웬만
상온에서 이미 유리전이 온도를 넘어 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어요? 말랑말랑한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비정질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유리전 온도가 높은 플라스틱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폴리카보네이트. 그러면 유리전 온도가 150도예요. 그러면 상온 20도 기준하면 아주 유리전 온도가 되려면 멀었죠. 그러면 상온에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150도 가서 이제 유리전 온도가 되면서 갑자기 비정질 구조로 바뀌니까. 이거 뭐 비슷한 얘기고요. 플라스틱 거동 우리가 아까 얘기했고, 고무상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자,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금속과 달리 플라스틱은 하중이 가해졌을 때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많아요. 시간의 영향을 받는 변형 거동을 점탄성 거동, 점성 거동이라고 이제 넓게는 점성 거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체학에서 점성 유체 배웠잖아요. 점성 유체는 점성을 갖고 있으면 점성 유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고체역학에서 그 유체 일부를 포함한 이 고체역학에서 점성 거동을 얘기할 때는 자, 탄성체 A번 그림을 봅시다. A번은 예를 들어서 금속 재료 같은 경우 일반 탄성체. 이거는 가로축을 시간, 세로축을 변형이라고 했을 때 하중을 주면 곧바로 변형이 되고 하중을 제거하면 곧바로 변형이 없어져서 시간 효과가 없는 그런 재료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 재료들이 그래요. 물론 이 기울기가 금속 재료가 완벽하게 그럼 무한대냐? 그렇진 않아요. 이 소리가 전파하는 속도만큼은 살짝 시간 딜레이를 가질 수밖에 없죠. 탄성파가 음파하고 소리가 저희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하중을 딱 가했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변형하는 게 아니라 하중이 가해지면 그 탄성파가 전달이 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변형으로 바뀌는데 그 빠르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A번 그림이 되죠. 반면에 B번 그림은 뭐냐면 소위 말해 우리가 댐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댐퍼는 어떤 부품이냐면 스프링은 잡아당기면은 늘어나는 거고 댐퍼는 잡아당길 때 잡아당기는 속도에 따라서 힘이 걸리는 게 댐퍼예요. A번에 스프링은 잡아당기는 변형량에 비해서 늘어나는 게 스프링이죠. 댐퍼 여러분들이 아마 진동학 이런 거 혹시 들었으면 이미 댐퍼가 뭔다 그런 거 알 거고 혹시 뭐 진동학 수강 아직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 번씩 댐퍼를 사용을 해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주로 문 열고 닫을 때 현관문 열고 닫으면 거기 댐퍼 하나씩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냐면 빠르기에 비례해서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당기면 많은 힘이 필요하고 변형하는데 천천히 잡아당기면 적은 힘으로도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점탄성 변형 거동 모델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 힘들 정도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가 맥스웰 모델하고 보이트 모델 혹은 켈빈 모델. 하나는 스프링과 댐퍼가 연달아 이어져 있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병렬로 이어진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점탄성 변형 거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점탄성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점도에 대한 얘기, 유체학에서 얘기한 점도,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의 점도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요 아래 식 있죠. 선형 열가속성 플라스틱은 거의 로그 스케일, 점도의 로그 스케일이 온도 차에 의존할 만큼 점도가 온도에 민감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면 거기에 온도가 뭐 1도만 바뀌어도 점도가 막 몇십 배씩, 몇십씩 차이 나는 그런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머 가공할 때는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예제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꼭 풀어보기 바라고요. 그다음 점도의 온도 의존성. 점도는 온도에도 여기 지금 많이 바뀌지만 이게 지금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로그 스케일인데 많은 재료들이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직선이 이 앞에 봤던 그런 식이죠.
그다음에 전단되는 속도에 따라서도 점도가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죠. 속도가 빠를수록 점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로그 스케일로. 그다음에 변형률 속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네킹이 일어나면 조금 이따 국부 네킹으로 바뀐 다음에 그 이제 곧바로 파단으로 이어지는데 이 플라스틱 재료, 폴리머 재료들은 일단 네킹이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 저항을 해요. 그런데 저항하는 그 주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긴사슬 분자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일렬로 자꾸 늘어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서면서 잘 끊어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고 그냥 미끄러지기만 하는데 미끄러지는 면이 점점 넓어지죠. 그죠? 잡아 늘리게 되는. 그러니까 저항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부적으로 가늘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확산을 해요. 네킹이. 그래서 이런 걸 네킹이 확산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설명을 해요. 보통 페트병에서는 두께가 얇잖아요. 그죠? 요즘의 페트병은 뭐 얇은 페트병은 굉장히 얇죠. 뭐 한 0.1mm는 그냥 한 거의 0.05mm, 50미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말랑말랑한데 그래도 그 안에 고분자가 배열이 되려면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A나 B처럼 평면 방향으로 배열되지 않으면 배열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페트병이 이제 나중에 만드는 공정 나오지만 이게 다 불어서 블로우 포밍으로 블로우 성형으로 다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긴사슬 분조가 평면으로 이렇게 이제 쫙 늘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아니겠어요? 우리 옷 보면은 이 섬유가 이 평면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직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찢어져요. 옷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안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이게 뻥뻥 터지고 그러지 않죠.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두께만 얇으면 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음료를 다 마시고 나면 너무 잘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즉 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페트병 보면 이렇게 디자인하죠.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적당히 내부에서 압력이 없어도 모양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강성을 좀 유지하는 각종 페트병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 게 다 그냥 장식으로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그 뒤에 깔려져 있는 배경은 내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강성을 잡고 형체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폴리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특성, 아까 이제 우리가 맥스웰 모델, 켈빈 모델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냥 작용 하중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위 길이당 작용 하중이에요. 그래서 F 나누기 L 해야 되고 F 나누기 L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재에 하면 이 P로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아요. P 이퀄 F 나누기 L이다. 이거를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크리프 현상과 같은 이유이지만 다르게 우리가 보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변형률 기준으로 보면 크리프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응력 기준으로 보면 응력 완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속 재료도 그 크리프가 일어난다 그랬죠. 결정립 경계에서 미끄러진다 그랬잖아요. 결정립이 고온에서 특히 온도를 가열하면 금속 재료 가열하면 결정 경계가 저장된 에너지가 좀 많으니까 그 부분부터 활성화되고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변형이 시간에 비례해서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게 크리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점탄성 거동이죠. 크리프는. 그 다음에 점탄성 거동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형을 처음에는 시간에 비례해서 변형하다가 그렇게 변형해서 굳어지면 그게 이제 점 소성 거동이 돼요. 그 다음에 폴리머 응력 완화는 뭐냐면 응력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응력 완화 현상을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고무줄로 서류를 묶었어요. 고무줄 하나 준비를 했으면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서류 더미를 고무줄로 팽팽하게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 봤더니 고무줄이 어떻게 돼요? 한번 누가 경험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나타낼까요? 한 달 있다 그 고무줄을 봤더니 고무줄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팽팽하게 늘어났다기보다는 표면이 갈라졌습니다. 장력이 약해졌죠. 그렇죠. 장력이 약해졌죠. 흐물해졌다. 뭐 장력이 아주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장력이 약해졌죠. 처음에는 팽팽하게 서류 더미를 딱 묶어놨는데 한 달 있다 보니까 이게 힘이 빠졌어요. 장력이 약해. 즉 내부에 걸리는 응력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응력 완화라고 부른단 말이죠. 응력 완화 현상. 아까 늘어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크리프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응력 완화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폴리머는 표면에 잔금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복합재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 지금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사출 상형하고 일반적인 그 폴리머 가공 방법 이런 거 동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거기 동영상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그 종류 간단하게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복합 재료 제일 밑에 지금 플라스틱 복합 재료 리인포스드 폴리머 컴포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아까 얘기했죠. 왜 열가소성이 나타나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죠. 자, 설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장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출 성형을 통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이런 식판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금방 이해가 되죠. 식판 계속 가열을 해도 다시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이걸 지나치게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 채팅창에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깨집니다. 계속 가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집니다. 불이 납니다. 또다 녹습니다. 녹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대로 타버립니다. 이런 것 갖다가 분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는데 열 가소성 플라스틱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견디긴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 분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폴리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원자들의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가열하면 탄소는 분해돼서 산소랑 결합해서 나가고 수소도 마찬가지. 그다음 그 외에 원자들 때문에 아주 유해한 가스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태우면 안 된다고 해요. 플라스틱 재료들. 하지만 이제 열이 가해져도 녹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전기용품으로, 전기절연체 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중에 매우 매우 중요한 플라스틱이 또 하나 있어요. 탄성중합체. 우리가 그냥 고무라고 부르는 재료, 고무. 오늘날 우리가 천연 고무를 쓰는 게 아니라 고무, 천연 고무액에 가항 반응을 시켜가지고 망상 구조를 유도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폴리머 구조 한 네 가지 정도 선형 구조, 그다음 가지 구조, 가지가 나온 분지 구조, 그다음에 다리 결합 구조, 그다음에 3차원 망상 구조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하나의 분자예요. 거의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형에 넣고 가항 처리해가지고 딱딱하게 맞는 거니까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분자죠. 이 고무의 아주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3차원 스프링이에요. 그죠? 3차원 스프링. 그리고 쉽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유연하고 3차원 스프링.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딱 두 가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밀봉작용, 실 작용. 다른 하나가 진동 소음 흡수작용.
흡음. 자, 두 가지죠. 3차원 스프링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고무는 굉장히 많은 양 늘어나도 탄성 변형만 하기 때문에 주로 비선형 탄성 거동이죠. 금속 재료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은 대부분 선형 탄성 거동이에요. 그것도 한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고무 재료는 모든 방향으로 스프링의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방향으로 잡아들이면 이렇게 비선형 거동, 직선이 아니고 비선형적인 곡선을 따라서 변형을 해요. 그러다가 재하를 시키면 가중을 시킬 때 로딩할 때는 위에 있는 고동색 곡선을 따르는데 재하를 시킬 때 밑에 있는 곡선을 따른단 말이죠. 조금 낮은 곡선을 따라서 재하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사이의 면적, 가중할 때 하중 곡선 밑면적과 재하시킬 때 하중 곡선 밑면적의 차이가 바로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한 번 이 사이클을 돌 때 손실되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보통 스프링 그러면은 기계적인 에너지가 저장됐다가 탄성 변형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그다음에 변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탄성 변형 과정은 가역적인 반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약간 차이가 나면 이 차액만큼은 자꾸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성질이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바로 진동 흡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계속 탄성 변형의 범위에 있지만 한쪽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살살살살 퍼낸다고요. 그래서 진동이 막 울려오는 곳에 고무막을 갖다 대놓으면 고무막이 자체 히스테리 손실을 자꾸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다른 곳으로 배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동 흡수를 하죠. 그 다음에 소음 작용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계적인 성질이죠. 자, 이게 이제 고무 제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재료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또 중요한 신재료 뭐 이런 걸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복합 재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도 좀 크기가 좀 커 보인다 싶으면은 사실은 그 안에 강화 섬유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으면 모르지만 크기가 조금이라도 크거나 하중을 조금 많이 받는 딱 봤을 때 저 플라스틱 제품 굉장히 튼튼한데 이러면은 그 안에 이미 강화섬유가 들어가 있다. 강화섬유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짧게 잘려져서 짧게 자른 강화섬유를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배열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왼쪽 아주 고급 품질의 플라스틱은 왼쪽 그림처럼 일방향 장섬유로 강화를 하지만 대량 생산해야 되는 경우는 저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놓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잘라서 아예 플라스틱하고 섞어서 사출 성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 연속 섬유의 경우에 한해서 하중 분담을 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강화 섬유가 몇 프로 들어갔을 때 하중을 몇 프로 분담하느냐. 아주 간단한 식이에요. 이게 이제 복합 재료 설계의 기본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의 예제에 10.4를 보면은 요 하중을 몇 프로나 분담하느냐 하는 예제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이 슬라이드에. 요 앞에 그림에서 요 하늘색 바탕이 되는 재료를 모재, 매트릭스 머틀이라고 하고 매트릭스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모재. 그 다음에 강화제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거를 리인포스먼트. 강화제, 여기 위에 써 있군요. 강화섬유, 강화제, 매트릭스, 모재. 자,
모재로 에폭시를 사용하면은 에폭시는 탄성계수가 대략 한 3.5에서 17기가파스칼 정도 하거든요. 표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모재의 탄성계수를 10기가파스칼로 수정을 하겠어요. 이게 원서에도 보고 그러면은 이게 100기가파스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0기가파스칼로 고쳐서 수정해서 문제를 풀면 전체 복합 재료의 한 88% 정도를 강화섬유가 담당을 한다. 강화섬유는 20% 집어넣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고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도 또 우리 담당 조교가 풀어줄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 복합 재료의 종류인데 지금 방금 봤던 게 요 C번 연속섬유, 그 다음에 B번 단섬유 강화 복합 재료인데 그 외에도 뭐 복합 재료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벌집 구조제도 어떻게 보면 복합 재료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폼 머티리얼은 스킨 재료, 적층 재료 이런 것도 복합 재료. 그다음에 연속 섬유 복합 재료를 섬유의 방향별로 어긋나게 배치를 한 적층 구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복합 재료죠. 이거는 항공기 동체 성형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항공기 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찢겨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비강도 비강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층구조의 복합 재료로 성형을 해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층해서 일일이 만들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B번처럼 단섬유를 집어넣고 그냥 사출 성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이제 복합 재료 이 사진은 한 20년쯤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화섬유 재료는 유리섬유, 많이 쓰이는 4대 강화섬유는 유리섬유, 탄소섬유, 그다음에 역시 폴리머 일종인 아라미드, 케블라라고 상품명은 케블라. 많이 들어봤죠, 케블라. 그다음에 금속 강화섬유로 보론. 전부 다 가벼우면서 그 강도나 강성이 대단히 높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손으로 만진 사진이 케블라 섬유예요. 아라미드 섬유. 이제 케블라 특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종류의 아라미드 섬유들이 많이 개발돼서 강화 섬유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 아라미드 케블라 섬유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방탄복이죠. 방탄복. 총알이 들어와도 이 줄이 안 끊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케블라와 에폭시를 섞어서 후드를 만든 사례죠. 자동차 후드. 강화섬유는 비강도 비강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 자, 한번 찾아볼까요? 스틸, 알루미늄, 티타늄 다 비슷해가지고 비강도와 비강성은 각각 단위가 길이의 단위로 나와요. 근데 요 금속 재료들은 여기 몰려 있죠. 3m, 여기 이쪽 한 2m 이 정도에 몰려 있는데, 자, 강화섬유 중에 케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케블라는 뭐 이 정도로 높아요. 비강도 비강. 스펙트라 강화섬유 이런 거 뭐 폴리머 일종인데 엄청나게 높죠. 새로 개발된 강화섬유들이죠. 그래서 뭐 철강보다 뭐 수십 배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자기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게 비강도 비강성의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강화섬유와 매트릭스 재료로 사용되는 종류들. 그다음에 이제 복합 재료의 사용 용도 중에 제일 비싼 게 전투기 동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쯤 비싼 게 바로 골프채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뭐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대량 생산되는 품목으로 복합 재료들 사용 용처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스포츠 레저용품. 그다음에 강화섬유를 많이 집어넣으면 강도나 경도가 높아진다. 충격 강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강화섬유를 넣어도 모재하고 정확하게 접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복합재료가 약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강화섬유 제조하는 공정이에요. 이 정도까지 오늘 강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얘기들을 이제 전부 모아서 필요한 동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16장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